합니다. 하려는 이야기가 우리 친정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슬하의 두 남매 중 둘째랍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평가하자면 뭐랄까 아주 계산에 밝은 분들이었어요. 돈에 민감했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답니다. 단 한 사람, 오빠한테는 지나칠 정도로 후했어요. 오빠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3대 독자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컸죠. 뭐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저는 집안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점을 보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빠의 앞길을 막을 존재라고 낳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대요.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 점쟁이의 말을 아주 확실한 것으로 믿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길에서 주워온 아이처럼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어린 시절부터 부엌 심부름을 하며 자라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시절인가요? 저는 먹을 것 하나, 갖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먹고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집안은 아니었는데도요. 경수가, 오빠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지. 너는 중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집안에 좀 보태라. 그리고 오빠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다들 노력하자꾸나. 중학교밖에는 보내주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저는 대학은 꿈도 안 꿨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보내줄 줄 알았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등학교를 혼자 힘으로 마치기로 했죠.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오빠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마 아빠는 별별 노력을 다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을 붙인다, 비싼 학원에 보낸다 등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미 공부든 뭐든 스스로 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죠. 공부라고 해서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스스로 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과외 선생도 비싼 학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답니다. 백약이 무효였지요. 저는 집안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어요. 몇 년의 노력 끝에 지방이지만 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리고 3번을 도전한 끝에 임용고시에 붙었어요. 너도 이제 집에 돈을 좀 내놔야지. 지금까지 키워준 것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버니까 집에 생활비 내놔라. 너도 조금 쓸 돈은 필요할 테니 한 20만 원 빼놓고 나머지는 집에 내놔라. 엄마는 제가 선생님을 시작하고 첫 월급날부터 제 돈을 노리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집에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이 컸어요. 고등학교 공부도 안 시켜줬잖아. 편의점에 취직할 때 미성년자라고 취직 안 시켜준다는데 부모 동의 받아오라니까 엄마 얼른 도장 찍어주던데요. 그 돈까지 달라고 했으면 지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설마 그 도장 찍어준 대가로 생활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돈을 내놓으란 거예요. 엄마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하나 구했죠. 집을 벗어나니 정말 세상이 자유롭더군요.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엄마의 연락은 집요하게 계속되었어요. 오빠는 왜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못한대? 오빠한테 나가서 일해서 집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분명 말하는데 나는 한 푼도 못 줘요. 오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프로야구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군요. 엄마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방식은 이제 아주 노골적이었죠.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려는데 학교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또 씨알도 안 먹힐 요구를 하더군요. 오빠가 어떤 괜찮은 직장의 면접을 보아야 한다며 면접에 입고 갈 명품 양복을 사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상무직함의 자리라죠. 그리고 요구하는 양복의 가격이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양복이었고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긴 했지만 절대로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술집이었어요. 술집의 술 상무 자리였죠. 하긴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오빠에게 딱 맞는 자리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러던 중 퇴근 후 엄마가 웬일인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돈 얘기겠지 싶어서 가기 싫었지만 인사할 사람이 와 있다고 하기에 억지로 집으로 갔어요. 얘, 인사해라. 네 옳게 될 사람이야. 얘가 우리 딸인데 일이 잘 풀려서 선생님이지 뭐니? 서로 인사들 해라. 시누이 옳게 될 사이들 아니냐. 아마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줄 거다. 오빠가 일하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손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오빠의 결혼 자금을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축의금 봉투 하나만 전달하고 제 역할을 끝냈죠. 오빠는 결혼을 해서도 자기 살림을 꾸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올케라는 사람도 도대체 밖에서 뭘 하는지 집에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왜 두 사람 먹고 살 돈조차 벌 수 없는지 황당하더군요. 네 오빠가 그 상무자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할 것 같구나. 그래서 말인데 경수가 네가 직업도 확실하고 신용도도 좋으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좀 보태라. 네 오빠가 이번엔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잡았어. 생활비조차 못 버는 사람이 사업이라니. 그것도 대신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엄마가 더 이상 제 부모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가는 돈은 못 해준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한 푼도 못 내놔요. 나 어릴 때 부엌일하면서 자란 사람이에요. 인형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누가 쳐다보기나 했어요? 내가 간신히 용돈 모아 사서 놀던 종이 인형 태우면서 놀던 오빠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었다고 나 매 무척 맞았어요. 도대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말고 오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대체? 이번에도 엄마 아버지가 대신 사업자금 마련해 주세요. 공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 3수 4수까지 시키면서 대학 보내겠다고 들인 돈 정도면 오빠 사업자금 대고도 남아요. 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손길 떨치지 못해 애새끼 마냥 돈 달라고 하는 꼴을 좀 보시라고요. 오냐,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아이고, 제 오빠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하더니만 아주 그 말이 딱 맞아. 제 오빠가 일을 하겠다는데 한 푼도 못 돕겠다고? 이게 낳고 키워준 대가냐? 엄마하고 이렇게 큰 싸움이 되었어요. 엄마가 절 한 대 칠 듯이 말했지만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데 올케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알고 보니 속도 위반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죠. 학교 안에서 이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사고과 성적도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먼저 마음을 밝혔는데 단번에 차이고 말았답니다. 나도 경숙 씨 참 좋아하는데 내 처지가... 미안해요, 경숙 씨. 나 살기 바빠서 연애는 지금처럼 가볍게 해도 저는 결혼은 못하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거의 울다시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에 대해 여기저기 물어보았어요. 동료 교사가 저에게 몰랐냐며 한 가지 말을 해주더군요. 아들 아이가 하나 딸려 있어요. 글쎄 아이가 어릴 때 아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떴다지 뭐예요? 젊은 사람이 재혼을 해야 할 텐데 아이 때문에 쉽지 않은가 봐요.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람인데. 분명 저를 좋아한다는 진심은 느껴졌는데 그 사람에게 처한 환경이
그를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를 더 좋아하고 있는 처지라 아이를 함께 키울 자신은 크게 없었지만 선뜻 고백을 해버렸죠. 이런 일에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이 번듯하면 아이가 딸려있건 없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와 그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바탕 또 말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하긴 네 주제에 그런 결혼밖에 더 하겠니? 부모한테 따박따박 대들면서 성질머리를 부렸었더니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결혼 준비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 오빠 결혼시켜서 돈도 없지만 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눈이 똘망하니 귀여운 아이였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친정이랍시고 인사를 갔는데 하다못해 사위 대접할 음식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더군요. 제가 미안해서 남편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키우게 된 아이니 집에 인사를 시켰죠. 오빠의 아들과 내 아이에 대해서 차별은 뭐 보나 마나였죠. 아이는 둘인데 과자는 한 봉지만 사와서 어린 조카만 먹이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오빠와 저를 차별하는 것과 똑같더군요. 자칫하면 아이에게 저 어릴 때와 같은 상처를 줄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어요. 아이가 참 어리지만 제 아빠를 많이 닮아 정말 착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하고 착했고 아이도 수줍게 저를 잘 따랐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너무 착해 빠졌다는 것이었죠. 불쌍한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머니에 차비 한 푼 안 남기고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다 털어서 드리고는 걸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집에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웬 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가 저희 집을 두드렸죠. 저는 신명순 씨의 유언을 집행하러 온 변호사입니다. 신명순 씨가 유일한 혈족인 김남훈 군에게 상속분을 남기셨어요. 무슨 상속일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알고 보니 상속을 해준 사람은 아이의 친외할머니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그 할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아이 외에 다른 혈족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유언으로 단독 상속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속의 내용을 보고 저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경기권의 토지에 상가에 현금에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아이 아빠도 자신의 전 장모에게 그런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이 아빠는 집이 좁아서 아이가 뛰놀기에 적당하지 않고 제가 불편할 것이라며 우선 집부터 옮겼고 그러고는 다른 일에 특별히 돈을 쓰지 않더군요. 학교도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도 계속 학교에 나갔어요.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흐르고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네 오빠 사업할 돈이었다. 아이고. 그걸 몽땅 가지고 날라버렸어. 내가 사람을 미리 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땅을 치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가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족들 능력으로 어떻게 3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불똥이 우리 집에까지 튀고 말았죠. 여보게 김서방, 자네 처가가 알다시피 지금 난리가 났네. 3억 원만 좀 도와주게. 자네 입장에서 3억 원은 별 큰 돈은 아니지 않나. 꼭 좀 도와주게. 예, 경수가, 네 남편한테 말 좀 해봐 어서. 제게 부탁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
마음 약한 남편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착한 제 남편이 그러겠다고 말이라도 해버릴까봐 단번에 싫다고 거절했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3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3억을 관리 못한 오빠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돈 앞에서 치사하게 굴 때는 언제고 우리 식구한테 요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써야죠. 그놈의 사업할 주제도 안 되면서 그저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깟 사장 소리 들으려고 사업하는 거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올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술집에서 만났다며. 그럼 이런 일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집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돈 빌려달라는 말 다시 꺼내기만 해봐.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몰래 연락해서 돈 달라고 압박 주기만 해봐요.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어. 다 뒤엎어버릴 테니까.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집요하게 조르던 부모님이 일단 물러서더군요. 저는 이렇게 친정집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그리고 그 한심한 오빠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착하디 착한 남편은 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를 설득했고요. 저는 남편한테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따끔하게 일렀죠. 그런데 그 무렵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예, 경수가, 이게 얼마만이니? 너 결혼식 때 보고 이게 처음인가 보다. 얼마나 깨가 쏟아지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정신이 없었다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나 말야, 네 오빠 제주도에서 봤는데 꽤 고급 호텔이었거든? 그런데 네 오빠랑 네 부모님까지 다 같이 있는 것 같더라. 너 알고 있나 싶어서 연락했어. 저는 웃으면서 친구한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정 상황이 그런 비싼 곳에 드나들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셋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라며 당부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친정집으로 가보았죠. 정말 황당하게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이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럼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건데 3억이 없어 구걸하던 가족들이 갑자기 고급 호텔이라니 너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더니 갑자기 제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가족들이 전부 이사를 간 거 있죠? 아무리 연 끊고 살겠다고 내가 먼저 말은 했지만 이사 간 것도 말 안 하고 연락 두절된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혹시 뭐 들은 거 없어요? 사실 당신이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처남댁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거 사실 나였어. 그리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해준 것도 또 나였고. 미안해. 처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당신은 죽어도 반대할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야기해서 이해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처음에 오빠와 올케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3억? 그걸 올케가 들고 튀었다면서 또 빌려간 돈이 또 3억이라는 것이었죠. 합쳐서 자그마치 6억이었어요. 이제는 저도 남편의 그 대책 없는 착한 성격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체 왜 그런 큰 돈을 제게 말도 없이 해줬는지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6억이 6만 원인 줄 알아요? 당신 정말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그 돈이 거기 가서 쓸모 있는 곳에 쓰인다면 내가 말을 안 해. 보나마나 되지도 않을 사업에 투자해버리고 날릴 돈이었다고. 도대체 내가 우리 친정 도와달라고 말한 적 있어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날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얼마나 끓고 있고 나문이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제발 그 성격 좀 고쳐요. 네? 무턱대고 착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착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결국 착하디 착한 남편의 성격을 이용해 저를
그리고 우리 집을 속인 것이었죠. 돈이란 거 그거 부질 없는 거야. 돈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는 마. 당신답지 않아. 돌아올 돈이라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어쨌든 그냥 드린 건 아니고 빌려드린다고 분명 말했으니 일평생을 두고 천천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별 걱정이 없어 보였답니다. 그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고 또 저만 속을 끓이고 말았죠.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그만한 돈을 턱 친정 식구들에게 내어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답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6억이나 떼어놓고도 착해 빠지기만 한 남편을 대신해서 아름아름 친정 식구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돈을 써서 알아보니 금방 찾게 되더군요. 서울에 위치한 호화 빌라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더군요. 착해 빠진 남편은 제껴놓고 저 혼자 친정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화면으로 저를 본 엄마가 놀라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계단을 올라와 친정 쪽으로 걸어오는 누군가의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올케란 년이 손에 명품 로고가 붙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였죠. 올케를 붙잡아 세우고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냥 엄포가 아니라 정말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집으로 들여야 했으니 결국은 엄마가 문을 열었죠. 아버지와 오빠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듯 놀라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친정 식구들의 소재지를 알아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이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더군요. 여보가 직접 알아낼 줄은 몰랐네. 그 돈 빌려드리면서 계속 사람 붙여서 당신 친정 식구들 움직이는 거 관찰하고 있었어. 당신이 괜한 고생을 했네.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 앞으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것이었죠. 서류를 살펴보니 차용증이더라고요. 3억 원짜리 차용증 2장이었어요. 모두 공증까지 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할 증서라고 적혀 있었죠. 거기다가 아버지와 엄마, 오빠와 올케가 연대 채무자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나는 당신 친정 식구들이 당연히 이 돈을 떼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얼마 안 지나서 연락도 없이 이사하셨다는 것도 알았고, 다 알고도 당신한테 말을 안 한 건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물러빠진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보이네요. 제가 그 차용증 사진을 찍어서 엄마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알아서 처신하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선 허리를 굽히며 말하더라고요. 아유, 차용증까지 썼는데 우리가 설마 돈 떼어먹겠니? 그 돈 갚을 생각이었다. 그러니 사위한테도 걱정 말라고 해라. 그리고 무슨 부모 자식 간의 법적인 대응이냐? 그런 말 말고도 우리 이제 왕래하며 지내자꾸나. 그렇게 친정엄마가 위선적인 살가운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고 저도 계속 친정 식구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살로 며칠을 고생 중이었는데 정말 칠판에 글씨 쓸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감 선생님께 대체 수업을 부탁하고 조퇴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올케와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당황한 건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왜 벌써?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아니, 난 몸이 아파서 조퇴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어요? 왜 남의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당황하던 엄마와 올케가 득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말했어요.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그나저나 네가 그렇게 내세우던 차용증이 이제 우리 손에 있구나. 저는 순간적으로 차용증이 있었던 서재로 향했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차용증이 둘 다 사라져 있었죠. 차용증을 손에 넣은 올케와 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더군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올케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어요. 차용증을 훔쳐갔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서재를 보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래도 일을 좀 더 빨리 진행시켜야겠네. 그러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더니 설명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다던 남편은 어떤 신사분하고 같이 들어오더니 제게 얼른 친정으로 가자고 말하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일단 남편을 따라 나섰죠. 친정으로 가자 의외로 쉽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아마도 차용증이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보니 네 식구 모두 있었어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댁, 저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셨네요. 어떻게 문을 열었을지는 저도 다 압니다. 당신들 뒤에 붙여놓은 사람들이 전부 낱낱이 말해줬거든요. 도어락 기술자한테 연락해 경숙 씨 주민번호까지 도용해선 문 좀 열어달라고 부탁했다지요. 3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요. 이거 명백히 주거 침입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나요? 그리고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 파일을 찾더니 오디오 파일 하나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같이 사업을 하겠다기에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서 3억이나 만들어 주었더니 그걸 들고 튀어버렸어. 이 썩을 며느리년이. 아이고. 엄마의 이 거짓 하소연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오빠의 목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더군요. 올케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면서 언제까지 갚겠다며 약속하던 말이었어요. 너무 큰 돈을 요구하시기에 제가 할 수 없이 녹음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채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을 날짜가 지났으니 채무 불이행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에 대해서도 도주한 사실이 없는 처남댁이 도주했다고 하면서 또 저를 속이셔서 돈을 빌려가셨으니 당연히 사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사분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에 있던 차용증을 자세히 안 보신 모양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본이에요. 정보는 공증을 마쳐서 제게 보관을 시키셨죠. 저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엄마와 올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에이, 자네가 설마 그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네 착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그 돈 정도야 자네 입장에서 큰 돈도 아니고 말이야. 그저 처가 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야. 자네는 길거리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사람 아닌가? 친정아버지는 당황하면서 이 사태를 없던 것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친정아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제가 우리 할아버지로 환생을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다못해 종아리라도 몇 대 칠 수 있잖아요. 길에서 일하는 할아버지야. 그 연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 차비까지 털어서 도와드렸죠. 그분이 정말 필요한 일에 쓰시겠다고 6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 또한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 착해 빠진 사람은 어딜 가고 마치 영화에서 본 셜록 홈즈 같이 날카롭고 냉철해 보이는 남편이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아무 말 없이 도와드렸죠. 그리고 평상시에 제 성격을 아시고는 공증된 차용증까지 만드시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는 코딱지만한 강아지도 꼬리를 밟히면 짖는 법입니다. 제 믿음을 2번이나 배신하셨어요. 만일 정말로 처남과 처남댁이 사업을 할 돈이었고 그걸 처남댁이 들고 사라졌다고 한다면 저 이 차용증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분이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네요. 그래서 2번에 걸쳐 6억을 저를 속여 뜯어내신 거였고요.
애초에 처남과 처남댁의 사업 얘기부터가 거짓이었죠. 엄마는 훔쳐낸 차용증이 사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성을 잃고 씩씩거렸죠.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분을 삭히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랑 올케는 무릎까지 꿇고 천처를 부탁한다며 애절하게 빌더라고요. 우는 소리 듣기 싫었던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점쟁이가 오빠 앞길을 제가 막을 것이라고 했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네요. 저는 선처해달라고 말할 생각이 없어요. 감히 사기를 쳤으니 혼 좀 나야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못 볼 꼴이 벌어졌죠. 남편이 뒤늦게 떼어놓으려 하는데도 엄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매달리더라고요. 도저히 뿌리칠 길이 없을 정도로 힘이 강했어요. 그 순간 하필이면 함께 데리고 온 아이가 부딪혀 벽에 튕겨지고 말았어요.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함께 온 것인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일렀더니 어른들 고함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서 나온 것이었죠. 부딪힌 머리 쪽에 피가 보였고 피를 보더니 엄마도 흠칫하는 것 같았죠. 저 아이가 내 집을 함부로 드나들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 건방지긴. 경숙이 너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똑같구나. 어찌나 맹랑하고 당돌한지 아주 볼 때마다 똑같다 싶었다니까. 아이에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했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 한편에 누운 아이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나문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나문이 잠깐만 병원에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셨어. 갑갑해도 잠깐만 누워있자. 응? 다행히 뇌나 머리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봉합수술을 했어요. 상처가 깊었고 꽤 많이 꿰맸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저는 아이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계속 서러운 울음을 울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야말로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못 참겠다고요. 당연히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죠. 남편은 우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도어락 기술자를 속여서 들어온 일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엄마 올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리고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도 상환을 하지 않는 가족 모두를 가장 형벌이 센 사기죄로 고소했죠. 아버지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3억 원은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먼저 갚으마. 그러니 네 엄마부터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어?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머리채 한 번 잡았다고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니? 착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죠. 남편이 딱 그랬답니다. 2번이나 자신에게 사기친 것에 더해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도 없는 제 머리채를 잡은 일에 화가 많이 났더군요. 물론 아이의 사고에도 화를 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형사상 고소에 이어서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들어둔 완벽한 서류를 가지고 차분히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재산을 은닉할 것을 우려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친정 식구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신청하더군요. 당신 식구들이 나를 어지간히도 얕잡아 보았나 봐. 그렇게 6억씩이나 나를 속여서 뜯어내놓고도 재산 한 푼 남의 명의로 돌려놓질 않았더군. 내가 알아봤자 아무 짓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더라고. 아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평생 하는 일에 대한 급여에도 압류를 넣어 일생 동안 받을 생각도 있었지. 저는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답니다. 도와줄 때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친정에서 제가 결혼 전까지 겪은 서러운 일들을 모두 들은 남편이 미리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렇게 해놓고도 친정 식구들은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던 모양이더군요. 호화빌라를 엄청난 보증금을 내면서까지 월세로 살았고 남는 돈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오빠와 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이런 경악할 문자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매제가 아주 물컹이인데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이유를 대고 돈을 달라고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빚에 쪼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3억 원을 선뜻 내놓았잖아요. 이번엔 아주 아버지가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것도 아주 돈 많이 드는 고해감에 걸렸다고 해봐. 그러면 아마 그 물컹이가 지갑을 또 열 거다. 빌려간, 아니 사기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떵떵거리던 친정은 이제 폭망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그런 친정 부모와 오빠에게 제가 한마디 해주었어요. 나더러 애딸린 신랑 만났냐고 비웃더니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옳게 절대로 좋은 엄마나 며느리 될 사람 아니었어요. 그것도 못 알아보고 착한 사위는 이용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요? 스스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기재라도 걸려서 다행이지. 아무 죄 없는 남편이랑 제가 피눈물 흘리는 건 안중에도 없죠.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동원해서 당한 값은 모두 되돌려 줄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올케네는 매일 밤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해요.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다 했더라고요. 정말로 올케가 집을 나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지 부모님도 한 번 더 찾아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런데 정말 친정 식구들 구제불능이었어요. 다른 사건 하나가 또 저를 웃게 만들었답니다. 친정 일이라면 이제 아주 서러운 일이라도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 나오더군요. 올케와 오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다가 조카 아이가 다쳤다더군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는데 B형이라고 나왔대요. 오빠와 올케는 혈액형이 모두 O형이라고 했어요. 결국 조카가 오빠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오빠가 올케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또 한바탕 전쟁이 났다죠. 엄마와 아버지가 올케를 내쫓았다더군요. 올케에 대한 주거 침입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었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올케가 먼저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했었나 봐요. 아마 아이의 친부되는 남자였겠죠. 올케가 그 남자에게서 돈을 빌렸는데도 갚지 않자 이 남자가 고소를 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올케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경찰이 여겼는지 구속 수사로 전환시켜 착실히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여자 처음 본 순간 어떤 사람인지 제가 딱 알아보았죠. 시집에 인사하러 온 여자가 짧은 치마에 화장은 또 어찌나 진한지 화장 두께가 1cm는 될 것 같았거든요. 오빠나 올케나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아이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만 제 친정에 대한 마음은 식구들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던 그 순간에 아주 완전히 닫혀버렸죠. 저는 이제 친정과는 확실히 절연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자신들 슬하에 태어난 모두 같은 자식인데 저한테만 왜 그렇게 심하게 대하며 키웠는지 엄마에게 물었었죠. 점쟁이가 네가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는 아이라고 했다. 원래 내다 버리라고 했었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부의 막급이다. 그저 평범하게 다른 집들처럼 공평하게 자랐더라면 아마도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왜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일까요? 엄마를 비롯해 가족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5억이 넘는 경우이므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주도한 엄마가 1년 6월에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오빠도 엄마보다는 혐의가 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특경법에 의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죠. 올케는 약식 기소로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죠. 살고 있던 집, 그 외에
우리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사놓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차용증을 근거로 압류되었죠. 들려오는 말로는 방 한 칸에서 아버지 혼자 지낸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사기에서 가장 적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기소되지 않았죠. 세월이 다시 무심하게 흘렀어요. 아이는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답니다. 머릿속 깊숙이 봉합수술을 한 흉터가 남고 말았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미안함에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서러웠던 시간이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아이의 그 상처가 마치 그 모든 세월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의 머리가 그렇게 다칠 때까지의 과정이 자꾸만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무얼 어쨌다고, 도대체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까지 증오를 표출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사기죄로 검찰이 엄마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판부에 빌긴 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칠 때 그 눈빛으로 보아 결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최근엔 우리 가정에 경사 하나가 생겼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차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일을 혹시 제가 저지르지 않을까 내심 큰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우리 나문이하고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나도 사람이고 무엇보다 핏줄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닮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를 가졌다고 마냥 기쁠 수가 없어요. 당신 집안에서 누구 하나라도 중심을 잡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다면, 예컨대 아버님이라도 그러셨다면 일은 많이 달라졌을 거야. 우선은 당신이 반듯한 사람이고 내가 있잖아. 동생이 생긴다는 말에 남훈이도 좋아했어요. 손을 꼽아가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비록 오빠가 있었지만 형제간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제 어린 시절의 처지가 다시 생각났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일 없이 잘 자라나겠죠? 지금까지 지지리도 부모 복은 없지만 남편 복과 자식 복은 있는 제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어요. 앞으로 제 앞길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